문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탐정, 바로 셜록 홈즈죠. 지금부터 총 5부작에 걸쳐서 이 홈즈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는 그의 날카로운 수사 방식은 물론이고 그를 움직이게 하는 진짜 힘, 그러니까 그의 정신세계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근원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셜록 홈즈가 그의 영원한 파트너 왓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보기만 할 뿐 관찰하지는 않는군. 이야, 이게 정말 홈즈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한마디거든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그저 보는 세상과 홈즈가 모든 디테일을 꿰뚫어 관찰하는 세상은 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복잡한 사건 속으로 뛰어들기 전에요. 이걸 먼저 알아야 해요. 홈즈를 뭐랄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드는 그만의 비밀병기요. 그의 천재성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관찰과 추리의 기술입니다. 홈즈가 왓슨한테 뜬금없이 물어봅니다. 이봐, 우리 집 계단이 몇 개인지 아나? 왓슨은 수백 번도 더 오르내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답을 못해요. 왜냐? 그냥 받기만 했지 관찰은 안 한 거죠. 하지만 홈즈는 정확히 압니다. 17개. 바로 이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보와 의미를 가진 데이터를 구분해내는 홈즈의 놀라운 능력. 홈즈에게 이 세상은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에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촘촘한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길에 찍힌 흙 묻은 구두 자국, 낡아서 닳아빠진 소매 끝자락, 무심코 뱉은 사소한 말실수까지 이 모든 평범한 조각들이 홈즈의 눈에는 진실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단서, 즉 사슬의 한 고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요. 실제 사건에서는 이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보헤미아 스캔들입니다. 의뢰인이 누구냐고요? 무려 왕족입니다. 홈즈의 분석 능력이 제대로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사건은 아주 기묘한 편지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마지막 우편으로 툭 던져졌는데 날짜도 없고 보낸 사람 이름도 없어요. 종이도 좀 특이하고요. 내용은 더 이상하죠. 가면을 쓴 손님이 저녁 7시 45분에 찾아올 거라는 예고라니. 정말이지 홈즈의 추리가 시작될 완벽한 무대가 딱 차려진 거죠. 홈즈는 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거의 과학수사에 가까운 분석을 시작합니다. 먼저 딱 만져보더니 이건 영국 종이가 아니군 하고 알아채죠. 그리고 빛에 싹 비춰보니까 거기에 복잡한 문양이 숨어 있는 거예요. G와 T, P 같은 글자들이요. 이게 알고 보니 독일어로 각각 회사와 종이를 뜻하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전을 딱 펼쳐서 그 문양이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 지역에서 쓰는 거라는 것까지 알아냅니다. 심지어 편지에 쓰인 문장이 좀 어색한데 이걸 보고 아하, 이건 동사를 문장 뒤로 보내는 독일어의 습관이 그대로 드러났군 하고 간파해버리죠. 그러니까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전에 홈즈는 이미 그가 보헤미아 출신의 독일인이라는 걸 거의 다 알아버린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홈즈가 이렇게 자신의 결론을 딱 정리하는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립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가면을 쓴 남자가 들어오죠. 바로 보헤미아의 국왕이었습니다. 홈즈의 추리가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왕이 왜 왔느냐? 문제는 딱 하나,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연인이었던 미국의 유명 오페라 가수 아이린 애들러와 함께 찍은 사진이죠. 왕은 곧 스칸디나비아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해야 하는데 애들러가 이 사진으로 모든 것을 망칠까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이 이야기의 진정한 상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린 애들러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홈즈는 그냥 안락 의자에 앉아서 생각만 하는 탐정이 절대 아니에요. 바로 현장으로 뛰어들죠. 이번에 뭘로 변장했냐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마부로 완벽하게 변신합니다. 그리고 아이린 애들러의 집 근처 마구간에 가서 다른 마부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요. 같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나눠 피우면서 슬쩍슬쩍 정보를 캐내는 거죠. 일종의 사회공학이잖아요. 이걸로 애들러의 모든 일과와 습관, 심지어 그녀의 연인인 변호사의 존재까지 싹 다 알아냅니다. 마구간 마부들이 그녀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이린 애들러가 어떤 사람인지 감이 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라느니, 그 동네의 남자들 정신을 쏙 빼놨다느니, 단순히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람을 사로잡는 엄청난 매력을 가진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 거죠. 자, 이제 홈즈의 계획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계획이 그냥 몰래 들어가서 사진을 훔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뭐랄까 지능적이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가장 소중한 걸 먼저 챙기게 되잖아요. 바로 그 본능을 역이용해서 그녀가 직접 사진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게 만들겠다는 정말 대담한 작전입니다. 홈즈의 작전은 정말 한편의 연극처럼 착착 진행됩니다. 애들러가 집에 딱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길에서 가짜로 소동을 벌여요. 그러다 다친 성직자로 변장한 홈즈가 불쌍하게 쓰러지면 당연히 마음 착한 애들러가 집 안으로 들여주겠죠. 바로 그때 밖에서 대기하던 왓슨이 신호에 맞춰 연기 나는 로켓을 창문 안으로 던지면서 외칩니다. 불이야! 자, 불이 나면 어떡하겠어요? 애들러는 패닉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미라지판 뒤에 숨겨둔 사진 쪽으로 달려가죠. 그걸 본 홈즈는 저기군! 하고 위치를 완벽하게 확인한 겁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셜록 홈즈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사진을 회수하러 왕과 함께 의기양양하게 애들러의 집으로 돌아온 홈즈. 그런데 집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편지 한 통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홈즈 앞으로 온 편지였죠. 이 순간 홈즈는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가 한 수 위라고 생각했는데 완벽하게 대치기 당했다는 걸요. 편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애들러는 처음부터 그 다친 성직자를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젊은 남자로 변장해서 홈즈를 미행했대요. 베이커가 221번지까지 쫓아가서 그가 바로 셜록 홈즈라는 걸 확인까지 한 거죠. 모든 계략을 다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떠나니까 사진으로 왕을 협박할 일은 없을 거라고. 대신 당신을 위한 기념품으로 내 사진 한 장을 남겨두고 간다고.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추리의 대가가 완벽하게 역공을 당한 거죠. 왕이 그녀가 나와 신분이 같았다면 정말 훌륭한 왕비가 되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는데 이건 사실 홈즈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해요. 두 남자 모두 그녀의 지성과 인품에 완전히 감탄해버린 겁니다. 사건이 끝나고 왕은 보상으로 엄청나게 비싼 에메랄드 반지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홈즈는 거절하죠. 대신 뭘 달라고 하냐면 바로 아이린 애들러의 사진입니다. 그에게는 왕의 보물보다 자신을 이긴 그 여성의 지성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전리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홈즈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셜록 홈즈가 처음으로 자신의 지적 능력과 대등한 상대를 만났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이며 한 특별한 개인에 대한 그의 존경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인 거죠. 그래서 홈즈에게 아이린 애들러는 평생 동안 단 한 사람, 바로 그 여자, The Woman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자, 아이린 애들러가 홈즈에게 지적인 도전이었다면 다음 사건인 붉은 머리 연명은 완전히 결이 다른 퍼즐입니다. 이건 뭐랄까, 너무 황당하고 부조리해서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사건이에요. 오직 홈즈만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주에 숨겨진 아주 냉철하고 사악한 논리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당신은 머리카락이 아주 빨가니까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백과사전만 베껴 쓰세요. 그럼 일주일에 지금 돈으로 수백만 원을 드릴게요.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좋아서 오히려 사기 같잖아요. 바로 이 황당한 제안에서 붉은 머리 연맹 사건이 시작됩니다. 의뢰인이 와서 자기 소개도 하기 전에 홈즈는 그를 쓱 훑어보기만 하고 줄줄 읊기 시작해요. 오른손이 더 큰 걸 보니 육체 노동을 하셨고 코담배를 피우시는군요. 가슴에 단 핀을 보니 프리메이슨 회원이시고 중국에도 다녀오셨네요. 그리고 최근에 글을 엄청나게 쓰셨군요. 소매뿌리가 반질반질한 걸 보니 아직 사건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홈즈의 관찰력은 이미 이 사람에 대해 거의 다 파악해버린 겁니다. 이 전당포 주인이 겪은 일이 정말 코미디 같아요. 어느 날 자기 가게 조수가 신기한 신문 광고를 보여줘요. 붉은 머리 연맹이라는 데서 회원을 모집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봤더니 다른 건 보지도 않고 머리 색깔이 아주 빨갛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덜컥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는 2달 동안 매일 오전에 4시간씩 사무실에 앉아서 백과사전을 베껴 쓰는 아주 이상한 일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 문에 쪽지 하나가 덜렁 붙어 있는 거예요. 붉은 머리 연맹은 해체되었음. 이게 끝이에요. 정말 황당하죠.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돈까지 줘가면서 이런 의미 없는 조직을 만들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없애버린 걸까요? 이 터무니없는 부조리함 속에 홈즈는 분명히 어떤 논리가 숨어 있을 거라고 직감합니다. 자, 이제 홈즈가 이 흩어진 점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하나의 선으로, 하나의 치밀한 범죄 계획으로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드시죠. 홈즈는 하나씩 따져보기 시작해요. 왜 그 조수는 월급을 반만 받고 일할까? 아, 그 가게에 꼭 있어야만 하는 다른 목적이 있구나. 왜 자꾸 지하실에 데려가서 사진을 찍는다고 할까? 그리고 왜 그의 바지 무릎은 흙으로 더러워져 있을까? 답은 하나죠. 땅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홈즈가 가게 앞 포장도로를 지팡이로 툭툭 쳐보니까 속이 텅 빈 소리가 나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전당포 지하실에서 바로 뒤에 있는 은행 금고까지 땅굴을 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거창하고 이상했던 붉은 머리 연맹이라는 건 전부 다 쇼였던 거죠. 진짜 목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범죄의 주모자가 매일 몇 시간씩 방해받지 않고 터널을 팔 수 있도록 전당포 주인을 가게에서 치워버리는 것이었죠. 정말 기발하고 대담한 계획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결의 순간입니다. 홈즈와 일행은 캄캄한 은행 금고 안에서 숨죽여 기다립니다. 마침내 바닥에 돌판 하나가 스르르 열리고 범인 존 클레이가 모습을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완벽하게 준비된 덫으로 그를 덮칩니다. 이 모든 기이한 사건의 배후에 있던 천재적인 범죄자가 마침내 체포되는 순간이죠. 체포된 범인에게 건네는 홈즈의 이 칭찬은요, 비록 자신이 방금 막았을지라도 잘 짜인 창의적인 계획에 대한 그의 직업적인 존중을 보여줍니다. 그는 범죄 자체를 혐오하지만 그 과정에 담긴 지적 유희와 독창성만큼은 인정하는 인물인 것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홈즈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의 진짜 동기는 무엇일까요? 홈즈의 진정한 동기는 돈이나 명성이 아닙니다. 그는 왓슨에게 고백하죠. 바로 권태로부터의 탈출. 그의 명석한 두뇌가 해결할 문제가 없을 때 찾아오는 그 끔찍한 지루함, 그 정신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그는 사건을 갈망하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일이 전부다. 이 말은 그의 철학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셜록 홈즈라는 명성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일 그 자체, 즉 추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홈즈가 마주한 두 가지 종류의 도전을 목격했습니다. 첫째는 아이린 애들러라는 자신과 대등한 지성과의 대결이었고, 둘째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음모를 논리로 풀어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셜록 홈즈가 단순히 무엇을 하는 탐정인지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을 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론과 동기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그의 수많은 모험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 1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매일 그냥 스쳐보기만 할 뿐 제대로 관찰하지는 못하는 17개의 계단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음 2부에서는 더욱더 복잡하고 어두른 사건들로 홈즈의 세계를 더 깊이 탐험해 보겠습니다. 셜록 홈즈의 세계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둡고 뒤틀린 단면을 파헤치는 세 가지 사건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들은요, 단순한 범죄 기록을 넘어서 홈즈라는 인물이 어떻게 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정의를 구현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야말로 셜록 홈즈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모두가 어떤 거대한 그림에 현혹될 때 그는 먼지처럼 작은 디테일에서 진실의 씨앗을 발견하거든요. 홈즈가 어떻게 이 사소한 실마리 하나로 거대한 기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지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우리의 첫 번째 의뢰인은요, 인생 최고의 날에 최악의 비극을 맞이한 메리 서덜랜드 양입니다. 결혼 서약을 정말 불과 몇 분 앞두고 그녀의 약혼자 호스머 에인절 씨가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서덜랜드 양이 자신의 이 기막힌 사연을 입에 올리기도 전에
홈즈는 벌써 사건의 일부를 꿰뚫어 봅니다. 그녀의 코에 남은 아주 희미한 자국.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무심코 지나쳤을 이 작은 단서 하나로 홈즈는 그녀가 근시이고 또 오랜 시간 타자기를 쳐야 하는 직업을 가졌다는 사실까지 순식간에 추리해내요. 이게 바로 홈즈의 방식입니다. 관찰이 곧 이해의 시작인 거죠. 서덜랜드 양의 이야기는 미스터리를 점점 더 깊게 만듭니다. 그녀의 약혼자 호스머 에인절이라는 남자는요, 마치 유령 같은 사람이었어요. 늘 해가 진 후에만 모습을 드러내고요. 병을 앓은 뒤로는 속삭이듯이 말했고 눈이 부시다면서 항상 색안경 뒤에 얼굴을 숨겼죠. 마치 이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조금도 남기지 않으려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약혼자는 분명히 교회로 향하는 마차에 올라탔는데 그 마차가 교회 앞에 딱 멈춰 섰을 때 안이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마부는 그를 태웠다고 맹세하는데 대체 그는 어디로, 또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홈즈는 사라진 사람 대신에 남겨진 물건에 주목합니다. 바로 호스머 에인절이 보낸 타자 편지들이었죠. 홈즈는 이 편지들을 의붓 아버지인 윈디뱅크가 쓴 편지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냅니다. 두 종류의 편지에 똑같이 찍힌 아주 미세한 글자 결함. 서로 다른 사람이 썼지만 같은 타자기를 사용했다는,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치밀한 사기극을 벌인 걸까요? 이유는 언제나 그렇듯 단 하나, 돈이었습니다. 의붓 아버지는 메리가 결혼하지 않고 집에 있는 동안 그녀의 유산인 연간 100파운드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었거든요. 당시 노동자 몇 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이 거액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한 여성의 인생을 망가뜨릴 끔찍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궁지에 몰린 윈디뱅크는 이 모든 게 그저 장난이었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는 자신이 한 여성의 인생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탐욕과 비겁함만이 있을 뿐이었죠. 사건의 전말은 단순하지만 그래서 더 잔혹합니다. 약혼자 호스머 에인절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의붓 아버지 윈디뱅크가 만들어낸 허상이었죠. 그는 의붓 딸을 유령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서 평생 존재하지도 않는 약혼자를 기다리게 함으로써 그녀의 돈을 계속해서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탐욕이 빚어낸 이 차가운 기만극을 뒤로 하고 이제 우리는 피냄새가 진동하는 영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합니다. 보스콤 계곡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다름 아닌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젊은 제임스 맥카시를 둘러싼 모든 증거는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격렬하게 다투는 걸 본 목격자가 있죠. 현장에서 발견된 총도 그의 것이었죠. 옷에는 핏자국이 묻어있고 게다가 그의 진술은 완전히 횡설수설하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너무나도 명백해 보이는 사건이었죠. 하지만 홈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이 사건은 너무 명백했어요. 그는 믿었죠. 모든 퍼즐 조각이 이렇게 완벽하게 맞춰지는 범죄일수록 오히려 누군가에 의해 교묘하게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는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을 망가뜨릴 아주 기이하고 작은 단서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홈즈는 경찰이 보지 못한 것들을 봅니다. 현장에 남겨진 제3의 인물의 발자국. 피해자는 오른손잡이인 아들과는 달리 왼손잡이에게 쥐에서 공격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단서. 피해자가 죽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한마디. 이 모든 것은 아들이 아닌 완전히 다른 범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열쇠는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말, let, 즉 쥐에 있었습니다. 과연 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는 죽어가는 사람의 헛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살인범을 가리키는 필사적인 메시지였을까요? 홈즈는 당연히 후자라고 확신했습니다. 홈즈의 천재성은 바로 이 순간 빛을 발합니다. 렛이 아니라 벨러렛. 피해자는 단어를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던 겁니다. 이 깨달음 하나로 영국 시골의 살인사건은 수십 년 전 지구 반대편 호주 금광의 피비린내라는 과거와 연결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거대한 복수국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드러난 진실은 수십 년에 걸친 악연의 기록이었습니다. 과거 호주에서 강도였던 터너는 마차를 몰던 메카시의 목숨을 살려주었죠. 하지만 영국에서 제외한 두 사람의 관계는 역전됩니다.
메카시는 터너의 과거를 빌미로 무려 20년 동안 그를 협박하면서 기생충처럼 그의 삶을 갉아먹었던 겁니다. 과거의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결국 현재의 비극을 낳은 것이죠. 홈즈 앞에서 모든 것을 자백한 살인자 존 터너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딸의 미래를 파괴하려던 해충을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고백은 법의 심판이 아닌 스스로의 양심에 따른 정의를 집행했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은 가장 어둡고 섬뜩한 곳으로 향합니다. 개인의 탐욕이나 복수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조직이 던지는 죽음의 예고장. 바로 5개의 오렌지 씨앗입니다. 홈즈를 찾아온 젊은이 존 오픈쇼의 이야기는 한편의 저주받은 가문실록과도 같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배달되는 5개의 오렌지 씨앗,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의문의 죽음, 그의 삼촌이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자신에게 드리워졌음을 직감한 것이죠. 홈즈는 KKK라는 이 3글자만으로 즉시 위협의 실체를 파악합니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방대한 지식의 서재는 그것이 미국의 악명 높은 비밀결사 쿠클럭스 클랜임을 알려주었죠.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온 거대한 증오 조직의 살인 예고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홈즈의 천재성도 죽음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홈즈가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복수의 칼날은 의뢰인의 목숨을 앗아갔죠. 이건 셜록 홈즈의 경력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말 뼈아픈 패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실패는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차가운 분노를 일깨웁니다. 법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할 수 없게 되자 홈즈는 스스로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살인자들이 타고 있는 배의 선장에게 똑같이 5개의 오렌지 씨앗을 보내죠. 하지만 홈즈의 복수보다 더 거대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난 대자연의 심판이었죠. 살인자들을 태운 배는 결국 폭풍우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살펴본 이 3가지 사건은 셜록 홈즈라는 인물의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는 때로는 잔인한 진실을 감춰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심리학자였다가 때로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하는 심판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활동 무대는 명확한 선과 악의 경계가 아닌 인간의 욕망과 죄가 뒤엉킨 복잡한 회색지대인 셈이죠. 이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추리가 비극을 막지 못할 때 셜록 홈즈와 같은 지성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기술자일까요? 아니면 결과와 상관없이 이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성과 진실의 등불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그의 존재 이유는 충분한 것일까요? 어쩌면 그의 진짜 임무는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셜록 홈즈의 사건 파일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2가지 사건을 가져왔어요. 하나는 대를 이어서 전해지는 그야말로 죽음의 공포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런던 한복판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정말 기상천외한 이중생활에 관한 미스터리입니다. 이 2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221비 베이커가의 문을 두드렸던 문제들이 얼마나 다양했는지 그 스펙트럼을 제대로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바다 건너에서 온 아주 치명적인 음모죠. 5개의 오렌지 씨앗 사건을 깊이 파헤쳐 볼 거고요. 이어서 홈즈의 그 천재적인 추리가 운명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아주 멀쩡하고 존경받던 신사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입술이 비뚤어진 남자 사건을 들여다볼 거고요. 이걸 통해 기만과 정체성의 문제를 탐구하고 마지막으로 이 2 사건이 범죄라는 현상에 서로 다른 2 얼굴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비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들어갈 세계는 말이죠. 아주 단순한 물건 하나가 사형 선고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받던 신사가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져서 과연 저 사람이 누구인가? 정체성의 본질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품게 만드는 그런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2 사건은 정말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바다를 건너고 세대를 가로질러서 쫓아오는 정말 끈질긴 공포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안개가 자욱한 런던의 거리, 바로 우리 눈앞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숨겨져 있던 그런 비밀스러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사건부터 시작해볼까요? 때는 1887년, 비바람이 정말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220일 베이커가의 문을 두드린 사람은 바로 존 오픈쇼라는 젊은이였는데요. 그는 완전히 공포에 질린 얼굴로 자신의 목숨이 지금 당장 위태롭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존 오픈쇼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가문의 저주와도 같다고 말하죠. 모든 일은 그의 숙부 일라이어스라는 사람에게서 시작됐어요. 이 숙부는 미국에서 군인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영국에 돌아온 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저택에 스스로를 가두고 늘 다락방 하나를 굳게 잠가놓고는 과거에서 가져온 노쇠 상자 하나를 지키면서 늘 공포에 떨었다고 해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포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희생자인 숙부 일라이어스가 인도에서 온 편지를 받습니다. 안에는 오렌지 씨앗 5개와 KKK라는 글자만 있었죠. 그는 뭔가를 불태우고 2달 뒤에 죽었는데 공식적인 사인은 자살이었어요. 2년 뒤 저택을 물려받은 존의 아버지가 이번엔 스코틀랜드에서 온 똑같은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마침내 1887년 이제 모든 걸 물려받은 존 오픈쇼 자신에게 런던에서 온 편지가 도착한 겁니다. 내용은 똑같았죠. 오렌지 씨앗 5개. 이제 그는 홈즈만이 자신을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 말을 보면 겉으로는 되게 당당한 척, 허세를 부리는 것 같죠? 하지만 실상은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는 K3개가 찍힌 그 노쇠 상자에서 나온 서류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심지어 유언장까지 새로 작성합니다. 앞으로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들이 마주하게 될 그 끔찍한 위험을 예고라도 하듯이 말이죠. 수많은 서류가 불타버리고 홈즈의 손에 들어온 단서는 정말 딱 이거 하나였습니다. 노스의 상자에서 유일하게 타지 않고 남은 숙부의 일기장 한 페이지. 여기에는 씨앗을 보냈다 라든지 누가 처리됐다거나 방문받았다 같은 암호 같은 내용들만 적혀 있었죠. 홈즈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오픈호저에게 아주 긴급하고 또 명확한 지시를 내리죠. 이건 보이지 않는 적을 일단 안심시키고 미스터리를 해결할 시간을 벌기 위한 그야말로 고육지책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홈즈의 그 빠르고 정확한 조언조차도 운명을 이기기엔 너무 늦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존 오픈쇼가 워털로 다리 근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기사가 실립니다. 경찰은 또다시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내렸지만 홈즈는 이를 격렬하게 부정하죠. 자신의 눈앞에서 의뢰인을 잃은 겁니다. 의뢰인이 죽었으니 보통 탐정이라면 여기서 사건을 종결하겠죠. 하지만 셜록 홈즈는 다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걸고 보이지 않는 적에게 복수하는 정의구현의 여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순수한 이성의 힘만으로 이 사건의 빈틈을 메워나가기 시작하죠. 자, 이제 홈즈의 추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손에 쥔 실질적인 단서는 봉투와 상자에 찍힌 KKK 이 3글자뿐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보통 탐정이라면 범죄 현장으로 달려가겠죠. 근데 홈즈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 자기 서재로 가요. 그리고는 왓슨에게 미국 백과사전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이 장면이 정말 상징적인데요. 때로는 가장 위대한 단서가 피 묻은 현장이 아니라 잘 정리된 지식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백과사전이 정말 끔찍한 진실을 알려주죠. KKK, 바로 쿠클럭스 클란. 남북전쟁 이후 미국 남부에서 결성된 아주 극단적이고 무자비한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홈즈는 이 단서 하나로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아, 오픈쇼 대령이 겪었던 그 극심한 공포, 외부와 자신을 완전히 단절했던 이유, 그리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끈질긴 추적. 이 모든 것이 그가 이 조직의 비밀을 가지고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추리해내는 거죠. 여기서 홈즈의 추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인도 폰디체리, 스코틀랜드 던디, 그리고 런던. 이 3곳의 소인이 찍힌 시점과 당시 항구에 정박했던 배들의 기록을 대조해봅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사실에 발견하죠. 론스타라는 이름의 미국 배 한 척이 편지가 발송된 바로 그 시점에 정확히 그 3 항구에 모두 있었다는 것을요. 범인들은 바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겁니다. 홈즈는 복수를 위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론스타호의 선장에게 똑같이 오렌지 씨앗 5개가 된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들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경고였죠. 하지만 인간의 정의보다 더 거대한 힘, 바로 자연이 먼저 심판을 내리고 맙니다. 론스타워는 거센 폭풍우 속에서 바다 깊은 곳으로 사라져버렸고 LS라는 글자가 새겨진 부서진 선미기둥만이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증명할 뿐이었죠.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앞선 사건처럼 죽음의 공포로 시작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한 가정의 아주 간절한 부탁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이 부탁 때문에 왓슨 박사는 런던의 가장 어두운 구석 중 하나인 아편굴로 향하게 됩니다. 사건의 정황이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존경받는 사업가이자 다정한 아빠인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곳이 하필이면 런던의 뒷골목에 있는 지저분한 아편굴 2층 창문이었다는 거죠. 부인이 놀라서 소리를 치자 남편은 순식간에 창문에서 사라져버렸고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그 방에는 휴분이라는 흉측한 몰골의 거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는 세인트 클레어 씨가 아들에게 사주기로 약속했던 장난감 상자가 발견됐고요. 정말 이상하죠? 이 표가 바로 이 사건의 핵심 모순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은 교회의 멋진 저택에 사는 점잖은 신사, 다른 한쪽은 런던 최악의 우범지대인 아편굴에 사는 흉측한 거지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얽힐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는 사라진 피해자고 다른 하나는 살인 용의자인데 말이죠. 이것이 바로 홈즈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점점 더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세인트 클레어 씨에게서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에는 나는 살아있고 이건 큰 착오이니 기다려달라라는 아주 알쏭달쏭한 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살아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큰 착오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히려 미스터리만 더 깊어지는 편지죠. 홈즈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실들을 머릿속에서 조합하며 밤을 샙니다. 베개를 잔뜩 쌓아놓고 담배 연기를 뿜어내면서 그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기 시작하죠.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순 속에야말로 해답이 숨어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동이틀 무렵인 새벽 4시 25분 갑자기 홈즈가 유쾌한 목소리로 잠들어 있던 왓슨을 깨웁니다. 밤새도록 그를 짓누르던 침울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어려운 퍼즐을 마침내 풀어낸 사람처럼 그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죠. 가자 왓슨! 마차를 타러 가야지! 이 장면이야말로 홈즈의 극적인 연출가적 재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는 유일한 용의자 휴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꺼내든 것은 증거물도 무기도 아니었어요. 그냥 커다란 목욕용 스펀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 더러운 거지의 얼굴을 조용히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더러운 때와 흉측한 흉터 분장이 씻겨나가자 흉측하고 입술이 비뚤어진 거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존경받는 신사 네빌 세인트 클레어가 나타난 겁니다. 살인자와 피해자는 처음부터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세인트 클레어는 자신의 믿기 힘든 비밀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원래 그는 배우 출신의 신문 기자였는데 런던의 거지들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직접 거지로 변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게 엄청난 돈벌이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휴분이라는 가상의 인물로 활동하면서 1년에 700파운드가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이건 당시 숙련된 노동자가 몇 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700파운드. 이게 이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입니다. 그의 동기는 악이나 빚 같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차마 가족에게도 밝힐 수 없을 만큼 부끄럽지만 동시에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의 비밀 직업, 바로 전문 거지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특별한 사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가문 대대로 물려받은 끔찍한 저주에 관한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만들어낸 기만적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 두 사건은 홈즈가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범죄라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두 사건의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5개의 오렌지 씨앗의 범죄 동기는 복수와 비밀 유지였고
범죄자는 거대하고 무자비한 조직이었죠. 피해자는 그저 운명처럼 다가오는 공포를 받아들여야만 했고요. 결국 법의 정의는 실현되지 못하고 자연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반면에 입술이 비뚤어진 남자는 어땠나요? 동기는 돈과 사회적 지위였고 범죄자는 사회를 속인 개인 한 명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없었고 오직 진실만이 피해를 봤죠. 그리고 홈즈는 법의 심판 대신 인간적인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이 홈즈라는 인물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에게 사건 해결은 단순히 범인을 잡고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지루하고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아주 고차원적인 지적 유희인 셈이죠. 그래서 바다 건너 거대한 조직의 음모든 한심한 신사의 이중생활이든 그에게는 똑같이 흥미로운 작은 문제들일 뿐인 겁니다. 베이커가를 떠나면서 우리는 결국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나를 덮쳐오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과거의 악과 내 안에서 나 자신을 올가매는 차마 밝힐 수 없는 현재의 비밀. 과연 어느 쪽이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 두 가지는 모두 각기 다른 형태의 감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직 셜록 홈즈 같은 비범한 정신만이 그 감옥의 열쇠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겠죠. 아서 코난 도일이 창조한 셜록 홈즈의 세계. 그 사건 파일 속에는 정말이지 단순한 범죄 기록을 넘어선 인간 본성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들여다보는 기묘한 퍼즐들이 가득합니다. 법의 그물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기이한 사건들,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미스터리들이 런던의 짙은 안개처럼 베이커가 221번지를 찾아오죠. 지금부터 그 수많은 기록 중에서도 인간의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3가지 사건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홈즈가 직접 한 말인데요. 바로 이 말이야말로 그의 사건들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은 스코틀랜드 야드의 형사들처럼 법적인 범죄 테두리 안에서 범인을 쫓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묘하고 복잡하게 얽혀버린 인간 본성의 퍼즐, 사회의 관습과 개인의 욕망이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비극과 희극을 푸는 데 있습니다. 자, 이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첫 번째 공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사건의 문은 이른 아침 아주 절박해 보이는 한 여성이 찾아오면서 열립니다.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린 그녀는 이성과 논리의 상징과 같은 베이커가 221번지 안으로 정말이지 손에 잡힐 듯 생생하고 축축한 공포를 그대로 몰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의뢰인은 헬렌 스토너 양입니다. 그녀는 극심한 공포와 오랜 불안감에 시달려서 얼굴이 잿빛이 다 됐는데요. 자신의 목숨이 정말 경각에 달려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녀를 이렇게 짓누르는 공포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그녀의 의붓아버지. 한때는 명망이 높았지만 지금은 폭력과 분노의 화신이 되어버린 그라임즈비 로일럿 박사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정말 빌런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로일럿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한번 보시죠. 원래 인도 캘커타에서 아주 성공적인 경력을 쌓던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폭력성이 그만 터져버린 거죠. 사소한 도둑질을 저지른 현지인 집사를 때려 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일로 긴 수감 생활을 거치면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비통함과 분노에 완전히 잠식된 채 영국으로 돌아오죠. 이제 그는 더 이상 존경받는 의사가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배경, 그러니까 이 저택 자체가 거의 하나의 캐릭터나 다름없습니다. 스토크모런 저택은 한때 위대했던 로일럿 가문의 영광을 뒤로한 채 이제는 막대한 빚더미에 눌려서 허물어져가는 건물일 뿐이죠. 이건 곧 가문의 마지막 후예인 로일럿 박사 자신의 몰락을 상징하는 거고요. 저택 부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인도의 치타와 객고원숭이는 그냥 동물이 아니에요. 로일럿이 영국 사회에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과거를 고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물이죠. 그의 유일한 친구가 떠돌이 집시들이라는 점도 그가 문명사회로부터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헬렌이 왜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느냐? 그 공포의 핵심은 바로 2년 전에 거의 똑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쌍둥이 언니 줄리아의 비극적인 죽음 때문입니다. 줄리아 역시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녀도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세 딸이 결혼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즉, 딸들이 결혼하면 로일럿 박사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이 생기는 거죠. 언니의 죽음으로 그 돈을 지켰던 로일럿 박사, 이제 헬렌마저 결혼을 앞두게 되자
그 끔찍한 역사가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를 덮친 겁니다. 이게 언니 줄리아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남긴 정말 알 수 없고 무서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얼룩무늬 끈. 이 기묘한 단어는 지난 2년 동안 헬렌을 계속 괴롭혀온 수수께끼였죠. 사람의 무리를 뜻하는 밴드일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얼룩무늬가 있는 리본이나 끈 같은 물건이었을까요? 이 단어의 의미를 푸는 게 사건 해결의 첫 단추였습니다. 자, 그럼 줄리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비극적인 밤, 그 전에 뭔가 이상한 징후들은 없었을까요? 그녀는 이미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헬렌의 증언을 통해서 홈즈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전밤마다 반복되었던 기이한 현상들을 하나씩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의 휘파람 소리, 아무 기념도 없는 가짜 종줄, 옆방으로 이어진 환기구, 그리고 바닥에 고정된 침대. 언뜻 보면 아무 관련도 없어 보이는 이 단서들 속에 바로 사건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홈즈는 이 흩어진 조각들을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추었을까요? 그는 각 단서의 목적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하필 새벽 3시에 휘파람 소리가 들릴까? 왜 쓸모없는 종줄이 침대 바로 위에 달려있을까? 최근에 뚫었다는 저 환기구의 용도는 도대체 뭘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침대를 옮기지 못하도록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켜야만 했을까? 이 모든 질문은 단 하나의 끔찍한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언니에게 일어났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정말 극적으로 악화됩니다. 헬렌이 결혼을 발표하자 로일러 복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방을 수리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녀를 언니가 죽었던 바로 그 방으로 옮기게 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2년 전에 그 끔찍한 계획을 다시 실행하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헬렌은 이제 홈즈의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홈즈는 시간대가 결정적이라는 걸 알고 왓슨과 함께 헬렌의 방에서 숨을 죽이고 밤을 지새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 흐르고 긴장감은 극에 달하죠. 그리고 마침내 언니가 휘파람 소리를 들었다던 바로 그 시간, 새벽 3시, 환기구 쪽에서 마치 증기가 새는 듯한 부드럽고 섬뜩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순간 홈즈는 망설임 없이 성냥을 켜고 등불에 불을 붙인 뒤 손에 든 등나무 지팡이로 가짜 종줄을 미친 듯이 내리칩니다. 줄리아의 마지막 말, 얼룩무늬 끈. 홈즈도 처음에는 이게 저택 주변을 배회하던 집시들이 머리에 두른 얼룩무늬 스카프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밴드라는 단어에만 집착했다면 진실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진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귀괴한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끔찍한 진실입니다. 얼룩무늬 끈은 바로 늪살모사의 반점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로일럿은 의붓 딸들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인도에서 가져온 가장 치명적인 독사를 환기구를 통해서 침실로 보내왔던 겁니다. 뱀은 종줄을 타고 침대로 내려와 희생자를 물고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갔던 거죠. 하지만 그날 밤 홈즈의 채찍에 놀란 뱀은 분노에 차서 자신의 주인에게로 돌아갔고 결국 로일럿은 자기가 만든 악독한 살인 도구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자, 스토크모론의 그 고딕풍 공포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산업혁명 시대의 어두운 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거액의 돈이 주는 유혹이 어떻게 한 젊은 기술자를 잔인한 폭력과 범죄의 한복판으로 끌고 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젊고 유능한 수력 기술자 빅터 해서리 씨에게 찾아온 정말 너무나도 좋은 제안으로 시작됩니다. 한밤중에 단 1시간 동안 기계를 점검해주는 대가로 50귀니를 주겠다는 거였죠. 당시 50귀니는 그의 1년 수입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달콤한 약속과 끔찍한 현실, 해서리 씨가 마주한 건 이 둘 사이의 극명한 차이였습니다. 그가 의뢰받은 건 분명 간단한 기계술이었는데 그 과정이 이상한 점 투성이었죠. 절대적인 비밀을 지켜달라는 태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도록 창문이 가려진 마차,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외딴 집에서 마주한 것은 가정용 기계가 아니라 공장을 통째로 압축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수압프레스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옥죄어왔습니다. 기술자 자신도 논리적인 사람이었기에 그는 눈앞의 단서들을 하나씩 꿰맞추기 시작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마르고 날카로운 인상의 스타크 대령,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떠나라고 속삭이는 의문의 여인,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계를 점검하던 그는 기계가 표백토를 압축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계 바닥에 남아있는 미세한 금속 침전물, 수력공학 전문가였던 그는 이 거대한 기계가 실제로는 위조동전을 찍어내기 위한 금속 압축용이라는 걸 즉시 간파합니다. 그 여성의 필사적인 경고는 그의 추리를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아버린 위험한 증인이 된 것이죠. 그 순간 해서리 씨는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는 치명적인 덫에 걸렸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폭발합니다. 해서리가 비밀을 알아챈 순간 스타크 대령은 그를 거대한 프레스 안에 가두고 기계를 작동시킵니다. 금속을 으스러뜨리는 압력이 그의 몸을 덮쳐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의문의 여인이 필사적으로 옆판을 열어서 그를 구해내죠.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탈출하려는 그의 뒤를 쫓아온 대령이 무자비한 푸죽간 칼을 내리쳤고 창턱에 매달린 그의 엄지손가락이 잘려나갑니다. 그가 발견한 비밀의 대가는 이토록 끔찍했습니다. 해서리의 끔찍한 경험담을 들은 홈즈의 조사는 사건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는 낡은 신문에서 발견된 실종 광고 하나를 찾아내죠. 1년 전 실종된 또 다른 젊은 수력 기술자. 이를 통해 해서리가 이 끔찍한 덫에 걸려든 첫 번째 희생양이 아니었다는 오싹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마 그 이전의 기술자는 프레스 안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겠죠. 홈즈와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쳤을 때 범죄자들의 소굴이었던 집은 이미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모든 증거를 없애고 탈출한 뒤였죠. 비록 범인들을 체포하지는 못했지만 해서리의 용기 있는 증언과 홈즈의 추리 덕분에 영국 경제를 위협하던 거대한 위조 화폐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들의 범죄 행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건 파일은 신체적 위험에서 벗어나서 빅토리아 시대 상류사회의 아주 화려한 스캔들 속으로 이동합니다. 이 사건은 오래된 영국의 귀족 가문과 신흥 미국의 막대한 부가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한 여성의 갑작스러운 실종이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문 중 하나의 명예를 송두리째 뒤흔들 위기에 처하게 합니다. 우리는 세기의 결혼을 알리는 사교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신랑인 세인트 사이먼 경. 그는 유서 깊은 귀족이지만 재정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캘리포니아 광산부호의 외동딸인 해티 도런과의 결혼은 그에게 부와 명예를 모두 안겨줄 완벽한 결합처럼 보였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그 놀라운 속도와 대담함으로 정의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행복해 보이던 신부가 하객들이 가득한 집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자신의 웨딩드레스와 부케만을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경찰과 세인트 사이먼 경이 내놓는 이론들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옛 연인의 질투에 의한 납치극이라는 이론은 너무나 통속적이었죠. 신부가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신경쇠약을 일으켰다는 추측은 당시 여성을 바라보는 가부장적인 시선을 반영할 뿐이었습니다. 홈즈는 이런 감정적인 추측들을 모두 배제하고 오직 사실에만 집중합니다. 바로 여기서 홈즈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는 세간의 소문이나 감정적인 추측을 모두 배제합니다. 신부의 행동 변화가 결혼식 직후에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해서 원인이 교회 안에서 그녀가 목격한 무언가에 있다고 추론합니다. 영국에 아는 이가 거의 없는 그녀에게 그토록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은 그녀의 과거, 즉 미국에서 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죠. 그리고 그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마도 죽은 줄 알았던 옛 연인이나 남편일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자 남는 것은 단 하나의 놀라운 진실뿐이었죠. 해결책은 홈즈가 찾아낸 신부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프랜시스 몰튼이라는 남자와 결혼했지만 결혼 직후 남편이 아파치족의 습격을 받아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그를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두 번째 결혼식 제단 앞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첫 남편이 멀쩡히 살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충격과 혼란 속에서 그녀는 남편이 부케 속에 몰래 넣어준 쪽지를 읽고 그를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납치나 살인 같은 악의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귀환으로 인해 발생한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법적, 감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문제였죠. 법적으로 그녀의 첫 번째 결혼만이 유효했으므로 세인트 사이먼 경과의 결혼은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사랑과 의무를 되찾은 것이었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홈즈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일은 단순히 범죄자를 찾아내어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세인트 사이먼 경에게 모욕감을 주는 대신 신부와 그녀의 남편을 직접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모든 진실을 설명할 기회를 줍니다. 이처럼 때로는 혼란 속의 질서를 바로잡고 오해를 풀어 이해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의 진정한 임무인 것이죠. 끔찍한 탐욕이 빚어낸 살인 계획, 산업시대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준 폭력적인 범죄 조직, 그리고 상류사회의 복잡한 결혼 드라마. 이 세 가지 매우 다른 사건들은 셜록 홈즈라는 인물과 그의 독특한 해결 방식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사건들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명확한 패턴이 보이죠. 홈즈는 언제나 선정적인 표면 너머를 보고 그 기저에 깔린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동기를 찾아냅니다. 얼룩무늬 끈 사건에서 쓸모없어 보이던 가짜 종줄이라는 단서는 돈에 대한 탐욕이 부른 끔찍한 살인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기술자의 엄지손가락 사건에서는 프레스의 금속 침전물이라는 사소한 흔적이 거대한 위조범죄 조직의 실체를 드러냈죠. 그리고 고귀한 총각 사건에서는 주머니 속 호텔 계산서가 사라진 신부의 행방을 알려주면서 사건의 본질이 범죄가 아닌 과거의 사랑과 비밀이었음을 밝혀줍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합니다. 셜록 홈즈는 단순히 범죄와 싸우는 탐정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 즉 탐욕과 공포, 사랑과 의무감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사람들을 베이커가 221비번지의 문으로 이끄는 그 인간 마음의 퍼즐 자체를 풀어내는 해결사일까요? 그의 진정한 천재성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의 이야기에 매료되는 이유는 바로 후자에 있을 것입니다.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셜록 홈즈라는 이름은 천재적인 추리의 대명사처럼 쓰여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오랫동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게 만드는 걸까요? 이번 마지막 여정에서는 바로 그 질문의 핵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문 탐정의 본질을 파헤쳐보며 대미를 장식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셜록 홈즈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싶어요. 그를 움직이는 건 정의감이나 돈,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지적인 자극이 없는 평범한 일상, 즉 권태와의 끝없는 전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유독 기이하고 복잡한 사건에만 끌리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건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사건은 한 가족의 명예와 국가적인 보물의 운명이 걸린 베릴 코로넷 사건입니다. 여기서 홈즈는 겉으로 보이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라 그 뒤에 얽히고 설킨 사랑과 배신, 그리고 안타까운 희생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풀어내야만 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은행가 알렉산더 홀더 씨가 서 있습니다. 그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 중 하나인 베릴 코로넷을 바로 그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더 씨는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었어요. 사무실 금고보다는 자기 집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귀한 코로넷을 집으로 가져오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리죠.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결정이 끔찍한 비극의 문을 활짝 열고 맙니다. 모든 정황 증거가 아들, 아서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어요.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평판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렸다는 사실까지 드러나죠. 그런데 아서는 그냥 결백하다고만 할 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어 버립니다. 정말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침묵 때문에 더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 홈즈의 방식이 빛을 발합니다. 경찰은 아들의 동기나 알리바이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홈즈는 사람이 남긴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이 기록한 증거에 주목합니다. 바로 새로 내린 눈 위에 쓰인 발자국들이 경찰의 이론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걸 즉시 간파한 거죠. 홈즈는 그 발자국이라는 시를 따라가면서 사건의 그림을 완전히 새로 그립니다. 범인은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조카 메리가 몰래 집안으로 들인 연인이 범인이었고, 아서는
도둑이 아니라 그걸 막으려다 몸싸움 끝에 부서진 조각을 손에 쥐게 된 목격자였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사건의 진짜 비극이에요. 아서의 침묵은 죄를 인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족을 배신한 사촌 메리의 비밀을 지켜주려 했던 어떻게 보면 기사도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비극을 낳은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의 해결은 우리에게 홈즈의 핵심적인 능력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는 가족 간의 사랑, 배신, 명예 같은 격렬한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사건의 냉철한 논리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걸 말이죠. 자, 한 가족의 비밀을 파헤친 홈즈는 이제 한 저택이 품고 있는 거대한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사건은 우리를 외딴 시골의 너도밤나무 저택으로 이끌어가는데요. 그곳에서 한 젊은 가정교사가 너무나도 파격적인, 동시에 귀괴하게 짝이 없는 일자리 제안을 받으면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헌터 양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이한 요구들에 당연히 강한 의심을 품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의 연봉이 그녀의 불안감을 덮을 만큼 매력적이었죠. 결국 그녀는 이 제안을 수락하고 스스로 고딕 미스터리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저택의 고용주 루케슬 씨는 그녀가 금지된 별채의 호기심을 보이자 불같이 화를 냅니다. 바로 이 반응이 그녀의 두려움, 즉 이 저택에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되죠. 헌터 양에게는 혼란스럽기만 한 이 상황의 본질을 홈즈는 단번에 꿰뚫어 봅니다. 이 모든 귀한 연극의 목적은 딱 하나, 바로 헌터 양을 다른 누군가의 대역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추리해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홈즈가 어떻게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요구사항들을 하나의 일관성 있고 사악한 음모로 엮어내는지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딸을 감금하고 그녀를 기다리는 약혼자를 속이기 위해 대역을 쓰고 이 모든 게 결국 딸의 상속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정말 극적인 결말이죠. 앨리스는 약혼자의 도움으로 자유를 되찾아 탈출했고요. 그녀의 잔인한 아버지는요, 자신이 남을 해치기 위해 풀어놓았던 그 사나운 계획에 공격당하는 그야말로 인과응보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홈즈가 무엇을 하는지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그는 과연 어떻게 그걸 해내는 걸까요? 홈즈의 정신세계로 들어가서 그의 천재성을 구성하는 핵심 원리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홈즈의 모든 방법론이 서 있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그저 보는 반면에 홈즈는 관찰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과 멈춰서서 모든 세부사항을 의식적으로 분석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은 평범한 사람과 홈즈의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집으로 이어지는 계단,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그 계단의 정확한 개수를 그는 알아요. 하지만 왓슨은 단 한 번도 세어본 적이 없죠. 이게 바로 관찰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홈즈의 관찰이 추리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어떤 남자의 외향을 단 몇 초 훑어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직업, 습관, 심지어 소속 단체까지 알아내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단서들을 경이로운 속도로 엮어서 하나의 논리적인 사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바로 이 지점이 홈즈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는 거대하고 명백한 사실보다 오히려 남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아주 작은 것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요. 신발에 묻은 진흙의 종류라던가 소매 끝에 잉크 자국, 편지지에 남은 희미한 향수 냉새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사소한 것들 속에 진실이 숨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지 아닌지에 대해 그가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정보는 탐정으로서의 자기 일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오히려 그의 정신적인 다락방을 어지럽힐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홈즈가 단지 걸어다니는 추리 기계였다면 이토록 오랫동안 사랑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의 진정한 매력을 이해하려면 그의 경이로운 두뇌만큼이나 복잡하고 모순적인 그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돋보기 뒤에 숨은 한 인간을 말이죠.
이 표는 홈즈의 핵심적인 모순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탐정과 인간 사이의 극명한 대조죠. 사건을 해결할 때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냉철한 분석가지만 사건이 없을 때는 지적인 권태를 견디지 못해서 예술가 약물에 기대는 보헤미안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이 두 모습이 공존하기에 그는 위대한 탐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궁극적으로 홈즈의 가장 큰 적은 모리아티 같은 특정 범죄자가 아니에요. 바로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해결할 문제가 없는 세상, 그 자체가 그의 가장 큰 적이었던 셈입니다. 홈즈는 칭찬을 받을 때마다 이 문구를 인용하며 자신을 낮추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가장 솔직한 자기 고백일지도 몰라요. 셜록 홈즈라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가 해결하는 사건, 즉 그의 일 자체가 그의 존재 이유이자 전부라는 의미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는 베이커가 221번지를 떠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마도 아서 코난 도일이 만들어낸 가장 복잡하고 영원히 풀리지 않을 퍼즐은 그가 쓴 수많은 범죄 사건이 아니라 바로 탐정 셜록 홈즈 그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